그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이 마련한 정세 톡크 첫 순서로 우리 외교 안보계 핵인싸, 외교 안보의 달인 문정인 이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정인 이사님께서는 월급은 세종재단에서 하고 계시고요.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에서 명예직으로 계시면서 세종재단에서 받으시는 월급도 우리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지금 그 선생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 이런 제목의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첫 행사이고 이 좋은 책을 가능하면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에서 이 책을 구매해서 여러분들께, 참석하신 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보시고 주변에서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쭉 읽어봤는데요. 정말 굉장히 많은 정보와 또 통찰력, 생각거리를 주고 있는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세 토크는 먼저 우리 문정인 이사장님께서 한 10분 정도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요즘도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10분 정도 모두 발언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질문을 좀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우리 재단을 통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취합한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먼저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서면으로 주신 질문을 제가 또 정리해서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사장님, 커피 한번 하시고, 커피 한번 하시고, 타이밍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이사장님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통일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있는데 이사장이 첫 번째 강연하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정옥 박사께서 부탁해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우리 제목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냉전과 우리의 선택이 뭐냐라고 주제를 잡았는데 아마 제가 쓴 책의 내용을 보고 아마 이런 제목을 잘하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냉전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념적 대결을 얘기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이념 대결에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결 구도를 본질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이 2010년 이후에 갑자기 부상이 되니까 그때까지 패권국이었던 미국이 약간 그 공포스러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라함 앨리슨 교수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튜키디데스의 출제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튜키디데스의 한정가. 그러니까 고대 이제 그리스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의 30년 이상 지속이 된 전쟁인데 그때 이제 아테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의 이제 패권국은 스파르타였어요. 대륙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내륙에 자리 잡고 있으면 힘이 센 국가인데 그게 아테네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국가가 이제 해상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제 부상하기 시작하니까 스파르타가 그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견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펠로폰네소 전쟁이라는 긴 전쟁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그라함 앨리슨 교수는 같은 논리를 미중 관계 적용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데 미국이 거기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이 잘 조율하지 않으면 과거 펠로폰네소스 전쟁 같은 패권 전쟁이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미국이 또 유명한 교수신데 돌아가셨습니다만 오간스키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세력 전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50년대 후반에. 영어로 파워 트랜지션 티어리라고 하는 건데 그분이 관심 있는 것은 세계대전 또는 특정 지역에서 큰 전쟁들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 패권국의 국력 신장의 속도는 완만해지거나 정체가 된 상태에서
도전국의 국력이 급격히 신장을 했어. 그래서 도전국이 패권국과 거의 국력이 비등해질 때 마치 호랑이의 꼬리를 밟는 현상이 생겼을 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힘의 전이 자체는 일종의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충분 조건은 도전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안 만족하는가. 그러니까 힘의 전이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도전국이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 위상에 대한 불만족도가 많았을 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패권국을 인정한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는 적응하면서 살려고 그런다. 근데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말 못 믿겠다. 지금 중국이 하려고 하는 게 대국 분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세계 패권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시작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역 패권을 구축한 다음에 조금 있으면 세계 패권을 갖게 될 텐데 그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됐구나. 이제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결국에 지금의 대결 구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입장에서 미국의 그 키신저 박사 같은 사람은 사실상 중국과의 공존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공진화, 코이보르슈이라는 컨셉을 해서 세계와 태평양이 크다. 미국과 중국이 G2 형태의 정으로 그걸 학술용어로 양분 지도 체제라고 얘기하는데요. 두 국가가 지도국가가 돼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키신저 박사의 견해는 완전히 소수무견인 격이죠. 그 미국에서 지금 워싱턴에 주종을 이루는 사람은 아메리칸 슈퍼주시, 미국이 절대 최대 강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양이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태양이 둘밖에 없다. 그 미국은 하나의 태양이 돼야 되지. 미국과 경합하는 그 수정주의 세력으로서의 중국을 우리는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지금 미중 대결 구도의 이제 기본 그 성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쟁점이 되는 건 네 가지 큰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정학적인 부분입니다. 지정학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중국이 1대1로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전략 구상을 보면은 중국이 대륙국가이지만 대륙을 넘어서 해양까지도 넘보고 있고 5대양 육지들 전부 다 중국이 자기들의 패권 세력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징표로서는 대만 해협에서 대만을 위협하고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가졌던 기득권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새로운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있고 동중국해에서 조도 센카쿠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중국이 새로운 지정학적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걸 어떻든 막아야 돼.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 나오고 쿼드가 나오고 오쿠스가 나오는 게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영역은 지경학, 지오이카노미예요. 지경학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통상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죠. 통상 부분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매년 한 2,500억 불 정도 대중 무역 적자가 나와요. 이 적자가 왜 생기는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럼 어떻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보복 관세도 하고 해서 그걸 고치겠다라고 하는 게 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이 지적 재산권을 몰래 훔쳐간다. 약탈해 나간다. 그래서 저희 중국이 약탈적 방법을 통해서 프리바이딩, 무임승차하려고 합니다. 이거 고쳐야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미국은 인건비가 세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낮은 중국의 생산 공장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 원천 기술은 미국이 만들고 생산 공장을 중국이 만들고 유통은 또 미국 회사들이 하고 그래서 미국이 기업들 많이 이제 돈을 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부분에 동공화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 영어로 홀로잉 아웃이라고 하는데 도나스처럼 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게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은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제조업 부분이 완전히 초토화된 미국 경우는 이게 뭘로 이어지느냐. 많은 실업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실업자가 중산층이 축이 되는데 중산층이 결국에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히 소위 디커플링 해야 되는 거죠. 탈동조화. 중국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하지 말자. 그리고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리쇼어링, 미국으로 다시 투자한 걸 가져오든지 아니면 니어쇼어링, 소위 미국과 가까운 지역 또는 중국의 인근 지역으로 다변화시켜서 옮기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을 상당히 이제 자본주의 분업질서 속에서 이제 옥죄오게 되는 구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또 지경학적인 문제는 통화 문제예요. 미국이 경제 패권력은 달러의 패권에서 그 달러가 이미 기초화폐로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그리고 모든 회사들이 달러를 통화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거래를 정지시키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달러라고 하는 그 통화를 갖고서 그 통화 패권을 갖고서 지금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가령 뭐 북한에 대한 제재라고 하는 것도 유엔 아무리 제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하고 있는 지금 달러 거래 금지라고 하는 제재가 가장 큰 제약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게 무슨 유엔화, 인민폐를 국제 통화로 만들겠다. 성공을 못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하겠다. 미국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도 한 영역에 해당이 되고 또 경제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은 1대1로 정책인데 이게 원래는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 있을 때 미국이 그 피보트 아시아의 회귀 전략을 하면서 리밸런싱 그동안 우리가 아시아에 소구하다 보니까 중국의 힘이 너무 커졌다. 그것을 다시 재균형을 잡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펴니까 중국 쪽에서 인식한 것은 이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의 생존 공간을 찾자.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육상 실크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피봇 투 더 웨스트죠. 서쪽으로 새로운 생존 공간을 만들겠다고 해서 육상 실크로드를 하는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해상 실크로드 만들기 시작하고 북극해가 녹기 시작하니까 북극해 실크로드 만들겠다고 하고 화웨이의 5G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그걸 이제 통신수단으로 쓰기 시작하니까 디지털 실크웨이라고 해서 실크로드라고 해서 디지털 또 실크로드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미국은 어떻게 인식하느냐면은 이게 미국을 제껴서 중국이 패권적 위상을 갖기 위한 국제 전략으로 보여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엄청난 이제 그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분야라고 하는 것은 기술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미중 대결의 핵심은 기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거는 기술이 경쟁력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기술이 무기체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기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기술 표준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전기 코드 선할 때 110볼트짜리 이거 220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옛날에는 미국과 일본에는 110을 했다가 지금 유럽이 중심인 220을 하고 있거든요. 220이 지금 국제적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인데 그럼 어느 나라가 그 표준을 설정하느냐. 지금까지 미국이 거의 독주를 했죠. 근데 중국이 그걸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령 뭐 화웨이가 5G 쪽에 기술 표준을 중국이 설정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GPS에서 그 위성 그 황법 시스템 같은 게 전부 다 미국 중심으로 갔다가 중국도 그렇게 보면 미국이 너무 의존하게 되니까 베이도 그냥 베이토 시스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지금 전 세계 시장이 거의 30%에 거의 육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 기술 부분에 또 다른 이제 논쟁이 되는 것은 미국에서 기술 동맹을 하려는 게 경제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감시 기술이 제일 발달됐는데 뭐 홍채 인식, 안면 인식, 그 다음에 CCTV,
지문인식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그걸 서방의 기술들 갖고 가서 뭐 알리바바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방의 기술이 중국에 들어가서 위구르, 티베트, 홍콩, 심지어 중국 본토에서 인권 탄압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갖고 미중 간에 지금 기술 경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럼프 있었을 때는 사실상 이념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 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느냐. 중국 공산당이 그걸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근데 모든 죄악은 중국 공산당이 있다. 중국 공산당을 타도하자. 전 세계 국가들의 힘을 합쳐서 중국 공산당을 타도하자라고 하는 게 그게 작년 7월 20일 마이클 폼페오 국무장관이 닉슨 센터에서 한 연설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념 대결을 통한 미중 경쟁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트럼프 때 신냉전 구도가 오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바이든 와서는 이념 문제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특히 마이클 폼페오 같은 사람은 시진핑 주석을 주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공산당 총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공산당의 지도자가 지금 국가에서 걷는 걸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바이든 와서는 이념적인 건 이제 거론하진 않지만 가치 문제는 상당히 거론하죠. 그러니까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 그래서 위구르 문제, 홍콩, 티베트, 타이완 문제 얘기하면서 또 중국 내 전반적인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가치 문제를 둘러싼 이제 경쟁이 상당히 심한 거죠. 그럼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정치적 기조는 뭐냐? 그걸 뭐 제 책에서도 사실상 그거 나오기 전에 제가 예측해서 쓴 건데 뉴욕타임스 기자가 얘기했던 걸 좀 보완해서 그 3C라고 하는 걸 제 책에서 금년 2월에 제일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3C라는 게 첫 번째 C는 Cooperation, 협력의 C예요. 두 번째는 Competition, 경쟁의 C예요. 세 번째는 Confrontation, 대결의 C예요. 바이든 행정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기후변화, 전염병, 대량살상 무기 확산, 북한 핵, 이란 핵. 이거는 미국이 중국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 두 번째, 무역과 기술 문제에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 표현대로 하면 extreme competition,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 지정학 문제, 그냥 가치와 지정학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confrontation, 대결 구도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아주 고위급 인사들하고 웨비나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물었지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대결을 하게 되는 게 무엇에 관한 대결인가? 우리의 주권과 영토와 우리 중국이 갖고 있는 중국 특색의 가치들에 대한 도전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대결하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하고 협력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협력은 경쟁이 될 거고 경쟁은 대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미국이 아무리 패권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어르고 치고 다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우리의 주권과 영토 그리고 국내 정치적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간섭하고 대결 구도로 간다. 우리는 전쟁 불사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한은 북한의 문제에 협력하기 힘들다. 전염병 하긴 하지만은 본격적인 협력은 힘들 것이다. 그 다음 무역과 기술, 그 경쟁하는 것, 더 치열한 경쟁이 되고 그게 적대적 라이벌 관계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중국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국이 미국을 보는 것, 미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향후 미중 관계의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뭐 하나는 지금과 같은 지금은 아직 큰 군사적 충돌 같은 거 없으니까 그걸 cold peace, 차가운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차가운 평화가 계속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대타협을 해서 G2, 미국과 중국이 평화 공존을 하면서 양두지도 체계로 나가는 게 두 번째 가능성이고,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과거 미국과 소련이 했던 것처럼 신냉전 구도로 가는 것. 이제 이념 대결로까지도 가면서 진영 논리에 따라서 블록 디플로마시, 진영 대결을 하면서 과거 냉전 때처럼 전 세계가 양분화되는 것.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 단계를 볼 때 차가운 평화와 신냉전 사이에 그 경계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뭐 제 책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첫 번째로 이제 한국의 보수적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중국은 공산당 아니냐, 공산주의고 우리랑 같이 가자지 않느냐. 중국은 북한을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당연히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된다. 우리는 같이 지향도 같고, 미국은 우리의 오래된 군사동맹이고, 그러면 미국하고 동맹을 더 돈독히 해서 중국의 부상을 밸런싱하는, 견제하는데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죠. 그건 상당히 이제 친미적인 이제 발상이고. 반면에 또 일부 이제 역사학자분들은 과거 역사에서 배우자라고 얘기를 하죠. 뭐냐면 병자호란 때고자 때는 후금을 무시하고 지는 명나라를 섬겨서 그 삼전도의 비극을 가져온 것 아니냐. 그 인조왕이 삼전도에서 삼배하고 구고들을 해서 그 홍태지 그 청조의 2대 황제죠. 아주 그 삼전도의 비극을 겪었는데, 지금 미국이 공격이라고 하는 건 정체됐거나 쇠퇴하고 있고 중국은 부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상하는 중국을 무시하고 정체된 미국의 모든 걸 배팅을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또 어떤 그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현명하고 중국 편성을 하는 게 현명한 생각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극소수예요. 세 번째는 홀로서기 하자는 거 있어요. 우리가 강대국에서 치어서는 게 2000년이에요. 자, 우리 지금 뭐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다. 우리 핵무기 가자. 핵무기 가져서 미국, 중국, 일본의 굴종적 자세를 갖지 않는 그런 국가를 만들자. 상당히 민족주의적 생각이 강한 분들이 있죠. 또 홀로서기를 하는데 이제 핵무기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상당히 평화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미중 대결 구도가 지금 심화되는 이 기회에 우리가 남북이 영세 중립국을 선언을 하자.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통일을 먼저 해놓고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는 방법도 있고, 남북이 각각 영세 중립국 선언해놓고 소위 진영 외교에서 벗어나서 남북이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미중 대결 무도하면 냉전 때처럼 될 텐데 우리가 또 거기에 말려들 것이다. 이번에는 상당히 우리가 큰 피해를 볼 건데 우리가 아예 영세 중립국 선언하자. 스위스처럼 살자. 라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뭐 제가 못하면 소수라고 보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강연을 해보거든요. 가장 많은 분들은 결국에 현상이 유지됐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미국하고는 동맹을 하면서도 중국하고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계속 유지해 나가자.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농뜨러운 같은 느낌.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 그 대통령 관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기억나는 게 2006년인가 제가 김대중 노동환장도 하고 그래서 저보고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미중 갈등이 상당히 심해질 것이다. 우리가 전략적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미국 중국하고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아니 소가 논두렁에 가서 풀을 뜯어먹을 때 오른쪽 두렁이 있는 것도 뜯어먹고 왼쪽 것도 뜯어먹을 거 아니냐. 우리가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도 제가 그걸 썼습니다만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있을 때는 상당히 환경이 좋았죠.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부터 사귀게 되었고,
짱점이나고 사이가 좋았고, 그 미중 간에 큰 마찰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 유지 전략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처럼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 가능할 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뭐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 현상 유지론을 체크하고 있죠. 미국도 동맹은 하지만 계속 중국하고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옳은 선택이라고 봐요. 그건 저는 보수 진영에서 내년 5월에 정권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그런 구조적 제약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그냥 갑자기 친미로 가면서 하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친미로 가면서 중국을 겨냥한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에서 뭐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뭐 미국 거 배치하고 그다음 사드도 뭐 추가 배치하고 이렇게 딱 하면 중국은 우리를 적으로 간줄 겁니까? 그러면 지금은 명시적인 군사적 위협 우리가 안 다가오면 바로 우리에게 명시적 군사적 위협 가하기 시작할 거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57년 중국이 북한에서 철수한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무기를 공유한 적은 없습니다. 소련이나 동구권 쪽에서 가져왔지. 근데 무기 공급하기 시작하고, 특히 북한이 모자라는 게 석유인데 석유를 포함해서 병창 군수 지원을 해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북한이 아니고, 그럼 무기 핵도 갖고 제네식 군사력도 강해진 이런 상태되면 우리는 이중의 위협 속에서 이중의 위협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언젠간 진실의 순간이 올 거니까 언젠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외교적 노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걸 초월 외교라고 하는, 영어로는 transcending diplomacy인데요. 지금 한국과 같은 입장에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많은 국가들이 미국하고는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도 중국하고는 긴밀한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아마 이 두 국가 모두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 우리가 좀 외교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바로 그런 노력을 좀 하자는 거예요. 미국하고 동맹을 하고 중국하고도 경제 관계 유지하면서도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국가들하고 협력해갖고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서 결국에 충돌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자 협력 질서를 통해서 모든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저보고 너무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상적인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외교적 상상력을 갖고 우리 외교관들이 명민하고 우리 국민적 합의가 있다라고 하면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독일 같은 데, 일본 같은 데는 뭐 자민당이 좀 어려운 점이 있으나 독일 같은 데는 지금 3인당에서 정권을 잡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참 우리 사회는 제가 초골적이고 이런 게 엄청나게 저를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몽산다라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는 일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 분야에서 협력을 하게 되면은 유럽 국가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들도 동참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10분 한 대를 비거리면 25분이 됩니다. 예, 저도 시간 관리 좀 모르고 우리 이사님 말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